아, 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이제 사회계약론은 아까 제가 끝에 잠깐 질문을 던진 것처럼 인간과 시민이 무엇이 다른 것 같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지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오늘 할 내용에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저항권도 연결되고 뭐 이렇게까지 연결될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보니까 이제 막 유 교수님이 막 인간에 대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나는 지난 시간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다. 요약해서 세 줄로. 이런 분 계신가요? 세 줄은 안 되고 5줄 괜찮아요. 5줄로 인간이 막 뭐 이렇게 헤겔, 포에르바하, 마르크스 이렇게 해서 막 설명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거는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뭐 사실은 이제 인간에 대한 이게 원래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민이나 이런 이야기를 해나가기 위한 전제로 이제 뭔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 사실 저도 이제 지난주 추석 수업 때문에 참여를 못해서 전체적으로 다 듣지는 못했지만은 하여튼 이제 그 부분도 잠깐 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 제가 이제 오늘 진행할 거는 이제 저는 이렇게 목자를 탔어요. 사회계약의 탄생.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로크의 통치론이 사실은 사회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제 사회계약을 하는가가 중요하겠지만 이제 그거는 설명을 좀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인간과 시민 제가 이제 질문을 던졌던 그리고 저항권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물음표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최근에 그렇게 국민 저항권 이야기하는데 야, 그 저항권인가? 이제 이런 개인적인 퀘스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 마중물의 계약은 무엇이어야 하는 건가? 뭐, 이런 순서대로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제가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안 보이죠? 잠깐 앉아서. 제가 앉아서 해도 괜찮으세요? 그럼 앉아서 할게요. 해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로크의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요런 어떤 사회계약이나 저항권이나 뭐 인간이나 이런 걸 해석하는 되게 다양한 철학자들과 학자들이 다 있는데 오늘은 조금 로크의 시각에 집중해서 그 관점으로 한번 이제 저희가 세상을 읽어보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이건데 그러니까 인간과 시민인데 아까 인간 시민 질문 던졌을 때 많은 이제 선생님들이 대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인간 그럼 되게 추상적인 천부적인 인권을 갖고 태어났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은 존엄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다 뭐 그런 맥락이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그리고 어쨌든 신이 창조했어요. 했다고 해요. 아니 이제 했어요가 아니라 중세 때만 하더라도 신이 창조한 인간 하지만 생각의 주체는 아니었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제 그런 어떤 인간들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럼 이제 시민이라는 건 뭔가라는 거를 조금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사회계약론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헤겔이 말했던 인간은 어떤 거였죠? 인간을 어떻게 규정했죠? 죄송해요. 일주일 전 거를 물어보다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데아 뭐 이런 말 설명하시면서 어쨌든 되게 관념론적으로 인간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하지만 포에르바와 마르크스는 유물론자잖아요. 근데 포에르바는 기계론적 유물론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어떤 대상, 뭐 예를 들면 원이다. 그 원을 감각이나 경험으로 인식하고. 근데 이제 마르크스는 또 포에르바도 약간 지적하면서 그게 아니라 관계와 실천 속에서 규정되는 거다, 인간은. 그래서 되게 이제 그 관계론이라는 내용이 되게 마르크스의 되게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이고 되게 우리가 잘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간이었죠. 근데 이제 오늘은 약간 좀 더 나아가서 시민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거기에 시작점은 이제 이겁니다. 이건 이제 시작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이 책이 이제 로크의 통치론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어렵지 않다는 거는 읽어보는 문장이 이해 안 되든가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를 공부하고 이런 건 있어야 되겠지만 되게 어렵지 않고 읽으면서 아까 우리 그 정명 선생님이 위로가 됐다라고 하는 구절들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그리고 맞다 아 이게 이렇게? 아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국가가 있는 거고 국가의 입법권 뭐 사법권, 뭐 집행권 이런 게 있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약간
정치하는 사람들도 꼭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제가 좀 했었었고 또 모든 국민들도 되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통치론이 이제 로크가 쓴 두 번째, 보통은 첫 번째 논고, 두 번째 논고 이렇게 구분하면서 이 통치론이라고 번역되어 나온 거는 두 번째 논고인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논고가 보통 번역이 되지 않은 경우는 그 왕권 신수설을 이야기했던 뭐 이렇게 그 필머경이에 대한 어떤 지적과 비판이 첫 번째 논고의 주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가 뭐냐면 시민정부의 참된 기원, 범위 및 그 목적에 관한 실론. 그래서 보통 이것이 다 번역이 돼서 나와 있다고 하는데, 이 로크가 이 책을 쓰면서 첫 1장에다가 그러니까 아마 본격적인 건 2장부터 말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1장의 내용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이유가 그 1권 첫 번째 논고의 내용을 조금 이렇게 정리하고 그래야지 2장이 이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인데 여기 이제 책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가 이 기호가 보통 문단 뭐 이런 뜻이더라고. 이렇게 쓸 때 쓰는 기호더라고요. 이게 세 번째 문단 뭐 이런 건데 짧아요. 문단들이 길지 않은데 제가 오늘 사실은 로크에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들 중에서 이렇게 문단들을 좀 가져왔어요. 같이 좀 읽어보려고. 책을 못 보신 분들도 있고 또 그 내용을 설명하려고 갖고 왔는데, 나는 정치 권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그것은 재산을 규제하고 보존하기 위해 사형 및 그 이하의 모든 처벌을 가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는 권리고, 그리고 국가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무력을 사용하는 권리며, 이 모든 것을 오직 공공선을 위해서만 행사하는 권리이다. 예. 근데 이제 그러면서 뭔가 정치 권력을 이렇게 규정한다라고 시작해 놓고 그 이후에 이제 4장부터 시작해서 거의 뒤에 막 200몇 문단까지 나오는 문장들을 달락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내용은 다시 한번 나오니까 어쨌든 이걸로 시작한다는 건데, 이제 핵심이 이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사회개혁의 요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가 그냥 이 책에 흐르는 어떤 그 앞부분의 주요한 내용인데, 예를 들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연 상태. 그러니까 자연 상태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자유와 평등의 상태라고 하는데, 자유의 상태는 어떤 누구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악을 가하거나 뭐 예를 들면 때리거나 뭐 이런 걸 할 수가 없고, 예. 그러니까 나 자유로운, 우리가 보통 그냥 자유롭다 생각하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저희 서희정 선생님도 뭐 자유주의에 이제 입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일단 그런 자유의 상태 자체가 사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우리 다 그걸 위해서 사실 이게 하는 거잖아요. 투쟁도 하는 거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유의 상태가 있고, 그 다음 평등의 상태는 또 사람은 어떤 누구도 다른 누구에게 어떤 그런 침해를 가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그런 내용의 평등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누가 가지고 있는 저 재산을 내가 막 뺏어오거나 아니 도둑질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어떤 그런 상태인 평등의 상태를 그다음에 또 어떤 말도 나오냐면, 또 어떤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질 수 없는 상태도 평등의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로크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한 알고 있는 자유평등 개념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정치사회와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권력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도 평등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그런 자연 상태인데, 그게 이제 자연권의 자연법에 의거한 이제 그런 상태에 있어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일단 좋잖아요. 인간이 그런 자유와 평등의 상태에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저거. 제가 저 전쟁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뭘 할까 하다가 저렇게 막 이렇게 뭔가 되게 이제 파란색을 표현했는데, 전쟁 상태가라는 게 뭐냐면,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그렇게 서로 누구보다 더 권력을 가지지 않고 다른 사람 재산도 뺏지 않고 다 존중해주고 이렇게 되게 자유롭고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좋은데, 그게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뺏기도 하고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예측하는 그런 상태들이 막 생겨나요. 그게 이제 전쟁 상태라고 이 로크가 표현을 하면서, 그런데 보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저 전쟁 상태를 해결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러니까 나도 이제 소중하고 뭐 우리 선생님 다 소중해요. 소중하고 그래가지고 다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고 싶은데, 갑자기 저기 있는 어떤 제3자가 나의 재산을 뺏었고 이랬을 때 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방도가 없는 거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뭐 누구한테 일러주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다 우리는 개개인의 되게 자연스러운 존재들인데, 그래서 사실은 등장한 게 사회계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무슨 약속이냐면 어떤 한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존해주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다시 쉽게 말하면 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 생명을 온전하게 잘 누리면서 지키면서 잘 살고 싶은데 그냥 누군가가 그거를 침입해 왔을 때 어머, 그걸 지켜줄 방법이 없네? 그러면은 그런 거를 지켜주라고 누구랑 약속하자. 약간 이런 개념이 사회계약이라는. 그 계약이라는 게 내가 너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맺는 게 계약인 거잖아요. 딱 그 계약이에요. 그래서 탄생한 게 사실은 사회계약이고 그걸 로크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회계약을 맺는데 그럼 누구한테 지켜달라고 할 거냐라는 거예요. 네? 왕이다 그런데 위임한다고 얘기했죠. 네, 왕? 근데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 했는데 그게 한 개인이 아니라 이 자연권에 있는 이 많은 우리 이 사람들이 같이 그러니까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뭔가 하나의 새로운 어디 그 공공체에게 맡기자. 그런 것들을. 이게 이제 탄생한 게 그래서 정치사회와 시민사회라는 거예요. 계속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건데 그게 이제 국가와 공공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내 재산을 지켜줘야 되는데 이게 나 혼자서는 안 되니까 우리 이 사람 좀 우리 다 같이 연합해가지고 우리 재산을 지켜주고 나의 안전을 지켜줄 뭐 하나의 새로운 공공체를 만들자. 그래서 그 공공체로 하여금 내 거를 지켜달라고 이야기하자. 이거예요, 사회계약이. 하여튼 그 주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되게 좋은 계약이에요. 네. 이제 이게 어떤 이런 정치사회와 시민사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로크가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요거를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정치 권력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기원으로 또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인간이 자연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고찰해야 된다. 아까 자연적으로 있는 상태죠. 자연 상태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이다.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 다시 말해 사람들이 타인의 허락을 구하거나 타인의 의지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법의 테두리 안에서 스스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규율하고 자신의 소유물과 인신을 처분할 수 있는 상태. 우리가 꿈꾸는 사회 아니에요, 사실? 다 우리 저렇게 살려고 저렇게 안 사라지니까 지금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다. 근데 자연 상태는 또한 아까 말한 평등의 상태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의 상태가 자연 상태인 거예요. 그곳에서는 모든 권력과 사법권은 서로 상호적이고 어느 한 인간도 다른 인간들보다 더 많이 가지지 않는다. 네, 권력을 더 많이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이 내용 인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까 말한 지금 사회계약을 통해서 이제 사회라는 게 형성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뭔가 공공체나 국가에서 그런 나의 안전을 지키도록 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자연권의 집행권 양도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저희가 사회계약론 그럼 보통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홉스, 로크, 그 다음 우리 서지영 선생님이 읽었던 루소. 이게 보통 홉스, 로크, 루소를 사회계약론을 이야기했던 저자들인데 이분들이 약간씩 사회계약을 설명하는 게 달라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홉스는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 그래가지고 인간을 그렇게 착하고 아까처럼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으로 상정하지 않아요. 이기적이기도 하고 남의 것을 탐욕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를 안 되겠어. 그렇게 하면 엉망이 되니까 그걸 위해서 어떤 그런 군주, 절대적인 그 리바이어던이라는 절대적인 뭔가를 권력을 가진 그 군주에게 모든 그런 권한을 다 넘기는 거예요. 네가 다 알아서 이 사회가 안정되도록 해줘라는 그런 거죠. 근데 이 로크는 여기 보면 제가 자연권의 집행권 양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홉스는 그래서 아까처럼 모든 것을 다 포기해요. 개인이 가진 모든 권리들을 다 포기하고 주는 거예요. 군주에게. 네. 근데 로크는 그게 아니라 다 주지 않아요. 나의 권리는 남아있어. 하지만 우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재산을 지켜줄 그것만 잘 수행해줄 그런 어떤 권리만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권만 양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 이런 거 다 갖고 있는데 내가 이게 잘 지켜지려고 하다 보니까 너한테 네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국가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 근데 너는 뭐만 갖고 가냐면 그 나의 모든 권리를 홉스처럼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집행권만 갖고 가. 해서 집행권만 양도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뭔가 되게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거고, 루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그 불평등 기원을 쓴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평등해 보니까 사회가, 그래서 그런 불평등한 사회를 뭔가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 계약이 필요해. 뭐 약간 이제 그런 식의 약간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는 그런 건데, 어쨌든 로크는 자연권은 이제 집행권을 양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있어요. 각각의 구성원이 이 자연적 권력을 포기하고 공동체가 제정한 법에 따라 모든 사건에 관해서 그 보호를 홀수할 수 있는 공동체의 수중에 그 권력을 양도한 곳, 오직 그곳에서만 비로소 정치사회가 존재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 포기는 모든 포기를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건 갖고 있고 그 집행권을 포기했다는 거죠. 그리하여 특정한 개별 구성원의 사적 재판권은 완전히 배제되고 이제 더 이상 개별 구성원들이 사적 재판관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나한테 돈을 뺏어갔네? 야, 너 잘못했어. 너 그러면 사형 몇 대야? 아니, 곤장 몇 대야?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이제는 그런 거는 다 국가에 넘어갔어요. 재판권. 그리고 공동체가 상시적인 규칙에 따라서 모든 당사자에게 무사 공평한 심판관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이거는 로크가 쓴 문단이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도식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여기까지 왔을 때 제가 이제 요 인간과 시민의 차이를 로크의 관점으로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지금까지는 이해는 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 상태 인간이 있는데 자유와 평등의 상태인데 이게 자꾸 전쟁 상태로 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사회계약을 해가지고 그 사회계약을 통해서 국가에다가 우리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줄 뭔가를 하라고 하자. 집행권을 준 거죠. 네, 그게 이제 사회계약이고, 그렇게 됐을 때 로크는 인간을 일단 기본적으로 자연권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한 대로 그 자유와 평등에 그 다음에 행사하는 존재예요. 동시에 그 자연 상태에서는 다른 인간의 자연권도 존중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있기 전에, 시민사회 있기 전에 그렇잖아요. 우리 다 개개인이 존재하고 있는데, 나 내게 소중해. 너 것도 소중하지? 그러니까 나 너 거 지켜줄 테니까 너도 내 거 지켜주고 서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 생기니까 전쟁 상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러다 보니 로크가 말한 인간은 권리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연권의 권리,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자연권을 존중해야 될 의무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이해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그 다음에 그거를 존중해야 될 의무도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그 개별적인 인간들이죠. 이거를 만약에 로크가 이제 인간을 이렇게 뭔가 그 권리의 의무의 관계로 사실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민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은 이제 이미 시민이라는 거는, 근데 보니까 아까 자연 상태에서 정치 사회로 왔잖아요. 왔어. 그리고 그러다 보니 생명과 자산 보존과 안전 확보나 이런 책무가 아까 인간의 상태에서는, 자연의 상태에서는 다 개개인한테 있었는데 이제 그 책무가 국가로 가는 거예요. 네. 그 이제 국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크에서의 시민의 개념은 권리와 의무의 관계가 시민과 국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아까 인간이라는 것과 저희가 약간 시민이라는 것을 좀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거라면, 이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로크의 통치론을 통해서는 이해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과 시민을 해석하는 거는 아까 뭐 주권도 맞고 구체적인 게 시민이고, 그 다음에 좀 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게 시민이고, 이게 다 맞는 말이고, 그런데 이제 로크가 이 통치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간과 시민을 비교해 보자면, 그 의미를 해석해 보자면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인간과 인간으로 보느냐, 아니면 어떤 한 시민과 국가로 보느냐, 이제 이런 관계로 좀 볼 수가, 인간과 국가로 보느냐, 이런 관계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사실은 시민이라는 것이 등장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 자연적인 그런 상태가 아니고, 이렇게 나의 생명과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의무를 드디어 사람들이 다 약속해가지고 국가에다 줬잖아요. 이제 국가가 그 의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이 이제 시민이다라는 거고, 자연 상태에서 동료인 인간이 아니라 이제 국가에 대해서 그런 권리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시민으로 자격이 변화된다라는 게 되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 자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인간일 때도, 아까 자연 상태일 때도 권리가 있었잖아요. 사람은 인간이 있었잖아, 권리가. 근데
그러면은 시민이 되고 그 정치 사회에서 시민이 가지고 있는 거는 또 자격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 권리가 변하나? 근데 똑같이 권리는 있고, 근데 하지만 국가가 책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권리를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나에게 또 하나의 권리가 생긴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랬을 때 시민으로서 자격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걸 로크가 그러니까 통치론에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게 되게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시민이 되면 권리 보장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권리 주체고 권리를 말해야 되고 하는 어떤 기원도 사실은 로크의 통치론에서도 그 함의를 가져와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똑같이 로크의 통치론을 읽고도 이렇게 해석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는 어쨌든 마중물이나 방송대나 이런 관점에서 조금씩 이런 거를 좀 해석을 해 본다면 이렇게 인간과 시민의 좀 차이가 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시 한번 아까 정리한 거죠. 자연 상태에서 사회계약 맺어가지고 정치 사회가 왔어요. 이게 이제 시민사회, 시민정부, 말하는 워딩은 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다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공체. 근데, 아까 어쨌든 인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시민이 되어서, 이제 나의 안전을 지켜줘, 나의 재산을 지켜줘, 이렇게 해가지고 그 권력을 다 국가에다 줬단 말이에요. 정치사회에 있는 그 공공체한테. 그럼 국가는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지키는 역할을 뭔가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역할에 구체적으로 로크는 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권, 그다음에 그거를 하는 집행권. 하지만 중요한 거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홉스 같은 경우는, 리바이어든 같은 경우는 모든 주권을 다 맡긴다고 되어 있거든요, 군주에게. 근데 그거는 이제 로크에 오면은 그게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이. 가지고 있고, 하지만 나의 그 권리들을 잘 지켜줄 권한, 그런 것들을 집행권만 이제 국가에다가 넘겼다라는 것이 되게 이제 저희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실 국가의 역할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나의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나는 그런 걸 요구를 또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입법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지금 읽어도 똑같이 해당되는 그 당시 1689년도 책인가? 그럴 텐데, 첫째, 모든 정부는 공포되고 확립된 법에 따라 다스려야 한다. 그 법치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로크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 이러한 법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민의 복지를 위해 입안되어야 된다. 아까 인민이라는 단어가 이게 번역이 people을 인민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의 문제이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원래 원문은 people이라는 단어예요.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셋째, 모든 정부는 인민의 직접적인 동의 또는 그들 대리인을 통한 동의 없이는 인민의 재산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이제 자유주의적인 그런 게 계속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로크는 이 재산권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비판도 받아요. 좀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그 다음에 입법부는 법을 제정할 권력을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서는 안 되며 또 양도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구체적인 뭔가에 대한 입법 그 건에 대한 거를 로크가 통치론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되게 되게 새롭고 그래 이런 걸 잘 보고 있겠지 정치하는 사람들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고, 아까 우리 김윤수 선생님 아까 질문했지만 근데 진짜 그러고 있나? 이제 막 이런 질문들은 생기죠, 현실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로크는 이제 그렇게 이제 막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입법권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44번째 문단에 가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여기 가면 이제 집행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권이 뭔가를 이제 그런 어떤 권리들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집행하는 건데, 법은 즉각적으로 그리고 단기간에 만들어지지만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집행 혹은 관심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정된 법이 유효하도록 집행을 담당하는 권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하다. 이게 어디겠어요, 지금? 법을 집행하는 권력. 사법부잖아, 사법부. 그쵸? 그래서 그리하여 입법권과 집행권은 종종 분리된다. 이런 말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사법 분리. 그래서 여기 보면 막 삼권 분립이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게 입법, 사법, 행정의 분리다. 이런 걸 막 배웠는데, 그런 거의 시초가 로크다.
뭐 이제 이렇게 막 해석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로크만 평생을 연구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예, 이제 그분들은 이 로크가 썼던 말을 가지고 그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되게 많이 유의미하게 현대적인 걸로 해석하려고 되게 노력하는 그런 논문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와 로크가 되게 되게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집행권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가지고 이게 이제 국가의 역할이에요. 이 왜 국가가 이런 거 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재산 보호하고 그 어쨌든 그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들이 결국은 그 사회 계약을 통해서 정치 사회의 일원이 됐고 시민이 됐고 그랬을 때 그 시민들의 재산을 보존하고 생명도 안전하게 하고 요런 걸 국가가 부여받았잖아요. 그 권력만 받았잖아요. 양도를 받았잖아요. 집행권만.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이제 요런 입법권, 집행권 이런 걸 한다라는 거가 사실 이게 사회계약론의 전체적인 거의 한 3분의 4분의 아니 한 5분의 4 정도에 되는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중간중간에 아까 우리 선생님이 했던 말 그 부권, 뭐 아버지에 대한 권리, 자식에 대한 권리, 결혼에 대한 이런 게 조금 중간중간 나오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은 조금 이거를 사회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왜 이 로크는 기본적으로 아까 저 이현주 교수님도 얘기했지만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고 하면서 이성이 되게 중요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인간이 되게 이성적으로 이런 모든 합리적인 과정을 해나갈 거다. 왜냐하면 계약을 하려면 이성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생각을 합리적으로 하고 바르게 할 거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그런 뭔가의 권리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권,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에 따라야 되고, 먼저 이런 식의 설명들이 앞부분에 좀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건 잠깐 이제 그렇게 설명한 건데, 이제 여기에서의 저의 퀘스천이 이제 이거였었어요. 저의 퀘스천이라기보다, 저도 그 의문을 가졌지만 또 학자들이 미리 의문을 또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근데, 로크의 정치사회에서 모든 사람은 정치적 시민권을 갖는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지금 이제 막 시민이 됐자고 했잖아요. 그런 계약을 통해 가지고 나의 재산을 지켜주고 나의 안전과 이런 걸 지켜주기 위해서 국가랑 계약을 맺은 거지. 단체로. 그거가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냐 이거예요. 재산이 있는 재산이 있는 사람만 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갖고 계속 몇십 년간 연구한 학자들도 있어요. 이 로크에.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의견들이 막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로크가 근데 이제 추측하기로 뭔가 약간 왼쪽 쪽이 조금 더 이제 그게 되는데, 로크가 말한 아까 재산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자유를 지키는데 그 재산이라는 말이 property라고 P-R-O-P-E-R-T-Y 프로퍼티. 이제 그 단어 우리가 프로퍼티라는 단어가 이제 그렇게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그냥 재산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분분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을 먼저 보면 그거 정치사회 구성은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겠지. 모든 사람은 다 생명이 있잖아. 안전도 필요하잖아. 뭐 이런 식의 해석인 거예요. 근데 노예는 제외.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제 어쨌든 중세나 이럴 때 이어오는 그 맥락에서 노예는 제외지만, 그러니까 그냥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천부적 자유에 대한 그런 권리인 거니까 그러지 않겠어? 그런데 이제 왼쪽 같이 아니야. 보니까 재산 소유자인 것 같아. 근데 그 재산이 아까 말한 대로 재산이라는 게 아까 이제 그냥 우리가 말하는 자산 있잖아요. 경제적인 재산. 우리가 이렇게 재산은 부동산 동산 얼마 있니? 그거 말고 생명도 자산이고, 나의 자유도 나의 자산이고, 요렇게 넓게 해석했어, 로크는. 이렇게를 해석하는 게 나오는 게 좀 약간 의견이 달려져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왜냐면 이제 로크가 쓴 책을 우리는 기본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책이 보면서 학자들이 막 문구를 막 비교해 가면서 요 문장을 쓴 거 보니까 이거 아니야. 전체적인 걸 다 포괄해. 아닌데 맥락을 읽어봐. 여기는 이렇게 썼지만 다음 문장 보니까 이거는 경제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이게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맥퍼슨이라는 학자는 되게 비판적으로 요 입장에 서가지고 이거 로크 때문에 오늘날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유재산권.
그러니까 이제 로크가 오늘의 이제 주 핵심은 아니지만 로크가 말한 것 중에 또 하나의 되게 유명한 이론이 노동가치설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은 사과나무가 있어요. 그 사과나무는 그냥 자연에 있는 어떤 하나 나무잖아요. 내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힘을 써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사과를 탁 따면 그게 그 사람이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노동이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거를 되게 로크가 이야기했던 그게 노동가치설이고 그게 중요한데 그게 어떤 사적 재산 소유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 허벌판에 있는 사과나무에 내가 단지 그 사과를 땄다는 행위만으로 뭐 하나 살짝 얹었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게 나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자본주의 어떤 그런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막 있겠죠. 논의가 이제 사적 재산에 그거를 이제 하게 된 거고 불평등의 기원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로크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의 해석 범위에 따라서 어쨌든 이게 다른데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 맥퍼스 뭐 이런 학자는 이제 지금 말한 것처럼 그걸 되게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그런 불평등의 이제 기원이 로크가 제공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주장하는 사람들 뭐냐면 자연 상태에서 정치 사회 이행은 합의다. 또 그리고 아까 합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합의해가지고 우리 재산을 지켜줄 누군가가 필요해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합의인데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 사고자만이 계약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이성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뭔가 이렇게 모두의 어떤 사람을 위한 정치적인 시민권을 이런 걸 이야기한 게 아니고 재산이 있거나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거나 그 다음에 여기에도 약간 속지주의 내용이 나와요.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그 영토에 살고 있거나 그럼 이런 사람들만 이런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내 재산을 지켜주고 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고 있어 라고 이제 막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 좀 더 생각이 가까우세요? 지금 딱 들어보니까 느낌이.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그 맥락을 보면 저도 문장을 읽으면 어떤 건 약간 광의의 뭔가의 재산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맥락상 또 노동가치설 이런 걸 같이 연결해서 보면은 더 경제적인 재화 이런 거를 좀 더 강조하고 재산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르주아들을 위한 그런 어떤 계약이지 않냐. 그러니까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정치적인 시민권을 갖고 있나? 이제 이런 것들도 계속 논의되는 지점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로크의 통치론은 저희에게 함의를 주나요? 안 주나요? 지금 우리가 세상을 읽게 하는데 함의를 주나요? 네? 주나요? 네. 그렇죠. 뭐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이제 이럴 거긴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해석할 때 사실은 로크를 계속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마중물이나 방송대에서는 빌려와가지고 이렇게 좀 이게 이야기하는 거죠. 로크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게 그거 아니에요. 이런 로크가 했던 이야기를 빌려와가지고 문제가 됐던 게 뭐죠? 그게 이제 저항권이에요. 저항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항권 제가 퀘스천했다고 그러죠. 저항권을 그렇게 막 쓰고 있어 사람들이 막 특히는 저쪽에서 태극기를 들고 그렇게 국민 저항권을 쓰고 있는데 저게 도대체 국민 저항권을 쓸 수 있는 상황인가? 저는 기본적으로 너무 퀘스천인가. 그래서 퀘스천을 붙였어요. 이 말 자체가 맞나? 뭐 이제 이런 건데 그것 또한 사실은 정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로크는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분명히 저항할 권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로크 자체가 되게 오늘날에도 큰 함의를 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권리라던가 어떤 사람은 이제 권력이라는 단어도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걸 되게 강조해서 사실은 처음으로 어떤 시민의 권리를 호명했다라고도 평가를 받아요. 그리고 그거를 실현한 게 프랑스 대혁명이고 뭐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또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그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것도 보면은 제목이 인간과 시민에 관한 권리선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에 대한 권리선언이 아니라 인간과 시민에 관한 권리선언이니까 또 이제 그 부분들은 또 다음에 또 인준 교수님 오시면 아마 좀 더 풍부하게 설명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로크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크의 인간과 시민의 시민은 어떤 권리와 의무의 관계가 인간 대 인간이냐 아니면 이게 시민과 국가냐 뭐 요런에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해석을 좀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저항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앞에도 설명했지만 자연권을 국가에 양도했었어요. 아까 사회개혁 통해서
근데 분명히 권리는 내가 계속 가지고 있다고요. 나한테. 그쵸? 그거 주권이 있단 말이에요. 집행권만 포기한 거예요, 나는. 자연권 중에서 집행권 포기했다는 걸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집행권을 어디다 줬냐면 정부다 줬단 말이에요. 네가 알아서 내 재산 지키고 내 생명 지키고 안전을 지켜? 약속했잖아요. 약속을 했는데 이 정부가 그거를 제대로 약속을 못 지키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로크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 내용을 막 이야기하면서 권력을 남용하네? 너 그거 네 권력 쓰라고 준 게 아니고 내 재산 지키고 내 안전 지키라고 너한테 그걸 넘긴 건데 그거를 지 권력을 남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 다음에 역할을 또 소홀히 하는 거예요. 제대로 안 지켜. 계속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어. 불안정하게 만들고 내 재산도 못 지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신탁의 그런, 이게 신탁이라는 게 왜 여러분 맡긴다는 의미죠. 신탁계 맡기는데 그 맡긴 게 나의 이제 그 집행권만 맡긴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신탁에 그런 반하는 행동들을 정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로크는 설명했냐면, 그러면 그 권력이 다시 시민에게 온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시민 오는데 그 시민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세울 수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안 되겠다. 야, 입법권 너가 갖고 있던 거 다시 나한테 줘. 우리가 가질 거야. 우리가. 그래서 입법권을 다시 스스로 가지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정부 형태를 수립하는 거야. 야, 이거 이렇게 맡겨놨더니 이런 정부 형태는 도대체 이 신자유주의 같은 정부 형태는 도대체 있을 수가 없네. 안 되겠다. 우리 거를 못 지키네. 그 다음에 그냥 예전의 정부 형태를 유지하는데 입법권을 새로운 사람에게 맡기는 거. 이게 이제 그냥 이렇게 해석되는 거 아니겠어요? 국힘이 그대로 가는데 대통령만 바꾸거나 아니면 이제 아주 작게 말하면 그런 거고 아니면 이 자본주의는 안 될 것 같아. 새로운 뭔가 사회주의가 필요해.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누가 하냐면 시민들이 한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래서 저희가 아까 토론에서 나왔지만 우리 이제 특히 서희정 선생님 뭐 시민교육 너무 중요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자각하고 성찰하고 우리 늘 하는 말이잖아요. 토론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근데 이 내용들을 지금 제가 갖고 온 워딩이 아니라 써 있는 말이에요. 로크 통치론에. 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은 여기서 계속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무너무 중요한 건 정부 너는 위임받은 앤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나 잘 지키라고 우리 잘 행복하게 잘 이렇게 살라고 너한테 위임해 놓은 건데 네가 그거를 이딴 식으로 해? 그럼 다시 갖고 올게. 우리한테로 권력을 갖고 와야지. 너한테 어떻게 맡기겠어? 그렇잖아요. 그게 사실은 저항의 의미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이게 그 저항이 지금 그거 하시는 분들의 저항과 똑같은 저항인가? 좀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저항권 자체가 성립이 되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하여튼 이제 로크가 말한 건 이거예요. 이거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워딩이 있습니다. 아무런 권한 없이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신탁에 반해서 인민들에게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인민과 전쟁 상태에 들어가는 거다. 그죠? 그리고 인민은 그들의 권력을 행사해서 그들의 입법부를 본래대로 회복시킬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게 딱 정확하게 이렇게 워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럴 때 읽을 때 되게 통쾌해요. 막. 그래, 맞아. 이거를 정치한 사람들이 익히게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막.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 문단에서 제가 조금 더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일단은 이제 폭정, 아까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걔네들이 폭정에 완전히 속박될 때까지 그것으로부터 도망갈 수단이 없다면 인간은 결코 폭정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므로 인간은 폭정으로부터 벗어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벗어날 권리뿐 아니라 그것을 예방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적극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크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시민 불복종이라는 단어도 최근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어떻게 쓰냐 다르겠지만 되게 시민 불복종은 여기에 비하면 소극적인 저항이에요. 얘가 시켰는데, 나 너 말을 들을 수가 없어. 안 할래. 근데 그게 아니라 로크가 말한 이 저항은 뭐냐면 바꾸는 거야. 정부를 바꾸고 너 나가. 너 이따위를 할 거야? 그 다음에 약간 그런 조짐이 보여. 예방할 권리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 단어가 있는 게 있어요. 정당한 권리 없이 무력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든지 법에 근거하지 않고 무력을 행사하는 사회 모든 성과 마찬가지로 그거와 무력을 사용하는 상대방에게 전쟁 상태를 도발하는 셈이다. 그 상태에서는 이전의 모든 유대는 취소되고 그래 너 정부 더 이상 너를 대통령 인정할 수 없어. 너 정권 인정할 수 없어. 그 밖에 모든 권리가 중지되며 모든 사람은 스스로를 방어하고 침략자에게 저항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어 원서를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 번역을 해놓은 거 보니까 어떤 단어를 쓰냐면 스트라이크라는 단어를 써요. 되게 강하게 저항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조용히 불복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또 이거를 또 저항권만 또 열심히 연구한 사람들, 이 로크의 저항권이 되게 무서운 엄청난 그런 거다. 그냥 이게 불복종 차원이 아니야. 아주 적극적인 저항까지를 로크는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다까지를 이제 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저 로크의 그 통치론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항할 권리까지가 시민이 가지는 권리이다. 그래서 사실 이 저항권이라는 거는 어떤 학자들 보니까 이제 자연 상태에서는 없었던 권리가 그러니까 시민사회나 정부사회가 되면서 새로이 좀 대두된 권리이기도 하다.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권인데, 이제 이거를 약간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실에 잠깐 비춰서 봤을 때 이야기를 해보면, 저항권이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그들이 말하는 국민 저항권의 문제는 뭔 것 같으세요? 사회를 위한 공공선이 아니고 개인들의 이권. 정치적 성향에 따른 네, 분명히 이제 아까 정치 권력은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설명했을 때 보면은 이 모든 것은 정치 권력은 공공선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도 그게 공공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최근에 되게 핫해졌어요. 저항권이라는 단어가. 그러면서 뭐 이렇게 논설위원들이 막 논설문도 쓰고 이제 약간 입장이 다 다르더라고요. 했는데 이제 거기 보면은 어쨌든 딱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이 저항권은 로크로부터 출발한다. 로크의 통치론에서 기원된 거다는 100% 동일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제대로 로크가 말한 저항권의 의미를 이제 자기네 맞게 막 이렇게 해석을 이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 거죠. 근데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아까 갑자기 저희 토론하다가 어떤 선생님이 얘기했지? 그러니까 70, 80대 우리 어머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까는 그러니까 뭔가 하나로 설명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경험이 또 있겠죠. 반공주의, 발전주의 이럴 수밖에 없었던. 모두가 갖고 있는 그 기반에다가 플러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가지고 있는 계급적인 어떤 위치, 재산의 상태 이런 것 따라서 모든 게 다 다르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관계성이나 어떤 그런 실천의 영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거와 동일한 문제인 것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저항권을 아까 우리 누구지 선생님 정리해서 한번 쫙 얘기해줬지만 그런 게 있어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저항권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법치국가에서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최후의 부상수단으로 행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가 다시 해석한 거고, 뭐 로크의 그런 말을 이제 로크가 했던 아까 그 저항 권리를 각자의 그런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뭐 이렇게 해석을 해내고는 있는 거겠죠. 그런데 보통 이 저항권이라는 것 자체를 헌법에 아니면 또는 법에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독일뿐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에는 저항권이라는 그런 자체의 단어가 법에 있지 않아요. 법에 있지 않고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어떤 뭐 저항할 권리들이 다 있잖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최근에 막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런 걸 막 해석하고 분석하고 하는 게 많은데, 우리나라가 그 전에도 이 저항권을 인정했냐 말았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판례를 어떻게 내렸지? 이런 걸 또 막 여러 가지 그게 있더라고요. 그때 이거를 참고해서 나름 이 저항권이 있다라고 인정해서 판결을 내리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헌법 전문이잖아요. 예, 그쵸. 그러니까 1조 말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하기 전에 전문에 보면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그 다음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개성하고 요 부분, 그러니까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개성하고 요 문구를 적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도 어떤 그런 저항권이나 이런 거가 인정을 하고 있다, 법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저항해야 되는 게 뭐지? 라는 질문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불이죠. 응? 불이? 민주를 해치는 거, 우리 안전을 해치는 거. 나 분명히 나 안전과 생명을 잘 보존하라고 나의 권력을 줘놨더니
그거를 이제 이상한 데다 쓰고 제대로 그렇게 쓰지 않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저항을 로크의 식으로 해석하자면, 로크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렇게 이제 저항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금 저항권을 쓰는 것 자체가 저는 기본적으로는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곳에 적합하게 지금 저항권이라는 게 쓰여지고 있나? 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단어가. 그래서 하여튼 네, 로크가 어쨌든 저항할 권리라는 게 이제 그 책에 명시되어 있고, 이제 그 뜻은 어떻든 지금 쓰고 있는 그런 뜻은 아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저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제 마지막에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이제 마중물의 계약은 무엇여야 되냐라는 거가 사실은 저희가 되게 좀 더 이제 이때까지 늘 논의해야 하고 많이 이야기해왔던 거겠지만은 조금 더 로크의 입장이나 이렇게 봤을 때 마중물의 계약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마중물이 맺어야 되는 사회계약. 시민력을 키워가고. 시민력을 키워가고. 그래서 이제 이게 늘 정말 많이 이야기하는 정치 삼각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를 갖고 오는 이유도 있을 거고. 표지만 쓰려고 해요. 내용을 쓰려고 해요. 표지, 그림.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마중물이 하는 게 아까 시민력을 키우고 또 어떤 계약이 필요할까요? 어떤 사회 계약이 이 정치의 삼각형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조금 봤을 때 어떤 철학으로 어떤 세력이 어떤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사회 계약이 필요할까요?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는가, 바른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가. 바른 진리? 올바른 진리. 올바른 진리. 네. 추상적입니다. 올바른 정의를인가 내가 묻고 싶어서 갑자기 묻고 싶어. 뭐가 올바른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하여튼 선생님 말하고자 하는 올바른은 어떤 뜻인지는 알겠어요. 예. 이면의 진리. 네, 이면의 진리. 더 어려워졌어.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오늘 이제 그 로크의 통치론에서, 그러니까 통치론에서 사회계약이라는 게 이렇게 필요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던 거구나.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다 권리를 가진 사람이고 시민들이고, 그래서 그렇게 국가에다가 이렇게 맡겨놨더니 저렇게 제대로 하지는 못하면은 저항권까지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구나까지 이제 우리 역할까지를 막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로크의 그 관점에 비추어서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어쨌든 결론적으로 늘 저희는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마중물의 이 철학에서는 어떠한 사회 계약이 필요할까? 예, 뭐 의미 있는 실천, 이게 방향성은 다 이렇게 맞는 거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어떤 철학이면 좋을까? 그리고 어떤 세력이, 그러니까 물론 시민력이 중요한데 어떤 세력이 좀 더 중심이 되고 좀 더 이렇게 먼저 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일까? 네, 아니 뭐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정답이 있는 거 아니고 그냥 제가 이제 그냥 여쭤보는 거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좀 더 뭘 생각하면 좋을까,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늘 저희가 많이 이야기했던 세력의 외에 저기 민달팽이 그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달팽이라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 정말 그러니까 진짜 뭐 시민이라고 뭐 그러니까 사실 물론 로크는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근대 철학이 시작이 되는 그 시기, 중세가 끝나고 이제 오면서니까 당연히 사실 저도 모든 시민을 다 생각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아까 노예는 기본적으로 제외가 됐고, 그 다음에 부르주아 중심의 분명히 뭔가에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됐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프랑스 혁명이 똑같이 나타나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것에서 다 철저하게 소외되고, 좀 더 배제되고 했던 그런 민달팽이들이 좀 더 중심이 되는 세력. 그래서, 몫이 없는 자들에게 몫을 제대로. 네네네. 그쵸.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좀 더 우리가 그 철학을 말하는데, 사실은 저희는 지금 막 시민권, 제가 이제 뭐 우리 자유, 시민 이런 이야기 했지만 저희는 왜 사회권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거잖아요. 예. 사회권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현대적으로 어쨌든 해석을 하면 조건이 되는 권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간이 그 사회권이 왜요? 마샬의 시민권 중에서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에서 설명할 때 사실은 사회권이 없으면 자유권과 정치권은 가능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조건이 되는 권리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랬을 때 그런 사회권이라는 어떤 철학적인 지향점을 바탕으로 했을 때
그런 민달팽이들이 좀 더 세력이 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어떤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개혁의 중요한 내용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더 같이 해보면서 우리가 이제 로크의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렇게 이 정도로만 제가 이제 그 강의는 그냥 네,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저희가 오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자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시민이라는 것도 인간이 어떻게 차이가 나나, 근데 그거를 또 이제 로크는 또 어떻게 통치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나. 근데 그러고 보니, 사회개혁이 이렇게 됐구나. 사실 왜 국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국가가 뭔데 너한테 많은 거를 다 해줘야 되는데 했을 때 그 근거를 사실은 로크의 어떤 그런 통치론에서 찾을 수도 있고, 근데 끝에 보니까 우리의 권리에는 저항권이라는 그런 걸 제대로 못했을 때 국가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신탁한 나의 그런 어떤 권리를 신탁한 국가가 그걸 못했을 때 그거에 좀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것까지도 로크가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가 그거를 바탕으로 뭔가를 해볼 수가 있겠구나 라는 이제 이런 거를 아는 과정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혜영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이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같이 토론하고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먼저 그래서 로크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게 복잡하면 하나하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모든 시민이 정치권 시민권을 다 가졌어? 뭐 라던가 막 이런 걸 파고 들어가면 너무 막 복잡하게 논의가 되겠지만 지금 통치론 자체는 그렇게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은 그 이해하기가 어렵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또 읽어보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글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어쨌든 꼭 그 책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혹시 그래도 조금 더 시간 한 5분 정도만 더 해서 질문이나 아니면